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가 되면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바로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회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시행령만 개정해 바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할 만큼 정부가 가진 데이터가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집값 상황을 봤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중간에 소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8시부터 국무회의가 열렸으니까 아마 여기서 의결이 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소장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남아있는 건 이제 관보에 되면 바로 시행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주택법 시행령의 상위법이 주택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근거 규정은 사실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행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개정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민간 택지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그 절차 자체를. 그렇게 법을 바꾼 게 박근혜 정부 때라는 점에서 예. 지금 뭐 국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야당이 새누리당 여당 시절에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시행령의 식으로. 근데 이것들을 또 지금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러네요. 점에서 저는 좀 됐으니까요. 여당, 야당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지 효력을 발휘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행령이다 보니까 네. 국회를 통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체계가 만들어진 게 그렇죠. 2014년이라는 박근혜 말씀이죠. 정부 때다 네, 네, 네. 말씀이신 거고요. 자, 뭐 어찌됐든 이렇게 법 개정 없이 바로 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아예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이제 원천 봉쇄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죠? 네네. 예.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뭐 지금 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예. 적용 요건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사실 이번에 새로운 요건들을 보충을 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또 동별 지정, 핀셋 규제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상당히 극심한 편이고 그렇죠. 이 부분들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에 맡겨놓고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을 방치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의결을 거쳐서 법률로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줘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해운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이제 김연아 의원이나 박승중 의원이 법안들을 좀 내놓는데요. 각각의 그 법안들의 특징들이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유한국당의 박승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자금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민간에 있어서는 아예 이걸 배제하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고요. 지금 또 이해운 의원 자체는 이 여러 가지 적용 지역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시켜놓고 맡겨놓기보다는 이것을 아예 법률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규정을 해놓도록 국회 논의를 하자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법률로서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갖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쪽으로 나와 있고요. 예. 또 김연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동을 지정한다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자체의 구성이 현재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당연직 위원을 비롯해서 또 위촉까지도 보통 국가기관이나 또 그런 연구원에 관련되는 분들이 대부분 됨으로써 사실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의결 기능 자체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숫자를 현재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면서 또 새로운 위촉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민간에서 전문가들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만드는 쪽으로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안 자체가 사실은 뭐 현재는 21대 국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20대 국회가 거의 마지막 말미이기 뭐 때문에 예산안으로 접어들었기 이런 때문에. 부분들이 어떤 법안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무회의 뭐 대통령 제가 그다음에 간부 개제되면 사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좀 반대하는 법안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당이 여당일 때 했던 거죠. 편하게 시행령으로 이걸 위임해 놓은 게 누구냐는 거죠.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에 공공택지 분양가를 도입하는 걸로 시작됐고 네. 2007년에 민간택지 분양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걸로 2007년에 법 개정이 있었죠. 주택법 네, 개정이. 네. 근데 그걸 결국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폐지하고 싶어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논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명박 정부 내내 폐지하지 못했죠. 분양가 상한제를. 논란이 계속됐던 네네. 거죠. 논란이 계속돼. 폐지하고 싶었고 계속 정책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거는 이런 굉장히 쟁점이 사회적 쟁점 네.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와 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못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니까 결국 거기까지 못 간 거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데까지 못 가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디테일한 해서 건 시행령에 하자. 그렇죠. 행정 영역으로 넘기자고 했던 합의를 했던 것이고 네. 사실 저는 주택법 개정에 찬성인데 오히려 정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노무현 정부 때처럼 전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반대로 의견이 갈릴 텐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야당에서 제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분명히 주택법에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어떤 질서에도 좀 반하는 측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주택법에는 지금까지는 그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구분해서 세놓고 또 지금까지 주택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요건들을 굉장히 문턱을 좀 많이 높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기존에. 그 부분들을 이번 정부가 이걸 문턱을 굉장히 낮추게 됨으로써 민간택지에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는 일단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서 문턱을 많이 낮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의도적 하는 바대로 시행령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통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어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에는 아무래도 정부 주도에 치우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다음 국회에서 사실은 충분한 저는 법률 차원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갖다가 다 구성을 요건들을 맞추어가는 그런 부분들의 개정 작업은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주정심이라고 하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상한제 적용 결정을 하는데 아까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게 들어간 의결 기능이 사실상 없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고 뭐 문제가 해결될까? 굉장히 첨예한 양적인 증가가 뭐 것이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위원회잖아요. 그럼 그 위원을 임명을 누가 하나요? 총무가 그거는 하겠죠. 네, 그러니까 20명이든 30명이든 인원수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좀 고민스럽긴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 입장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의 의사결정이 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지금 뭐 주정심 얘기 그 표가 나오고 있는데 네. 보니까 24명 중에 당연직이 13명이니까 이미 과반인 과반이 넘는 상태네요. 거죠. 이게 이미 구조 자체가 좀 그러게요.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좀 구성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논란이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2017년도부터 약 아마 14건의 심의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14건. 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서면 심의로 끝났습니다. 해당되는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해당되는 핵심적인 논의 자체가 거의 생략된 채 사실 서면 심의로 13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하나의 어떤 통과 의례처럼 또 뭐 거수기다라는 말까지 좀 심한 표현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숫자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당연직 분들을 사실 또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지나치게 전체적인 의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좀 배제하면서 민간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아마도 한 30명 정도는 늘려야만이 또 민간 위촉직 위원들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많이 또 참여시키려면 네. 아마 30명 정도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네, 민간위원 예.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미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시장, 민간의 입장을 반영하시는 분들이지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데 있고요. 현재 지금 그리고 민간에 위촉되시는 분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아마 대한 뭐 어떤 소장님께서 이제 관련 업계에 계시니까 알고 네, 계신 거라는 관련 생각이 좀 드는데 업계에 뭐 공식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예, 예. 네. 아마 그 구성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저희가 문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끝자리 9531님은요.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많은 유권자들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기본 재산권을 몰수하는 제도다라고 올려주셨고 반면에 2402님은 일단 시행 기대합니다. 고분양가 규제와 시너지를 내서 집값 안정이 기대가 됩니다. 규제 없이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두 개를 소개해드렸는데 벌써 네, 의견이 의견이 엇갈려요. 갈리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4586님은 재건축 유예해줘서 이미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김이 빠졌다. 재건축이 끌어올리는 서울 집값을 시기를 이미 놓친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9700님이 노무현 정부 때 집값 25% 오른 건 아시죠? 다른 대통령은 많이 올라야 3%입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또 3000님 3000번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해야 하고 한 세대당 2채 이상 소유를 못하게 하면 효과가 아주 있을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좀 써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0787님은 반대입니다. 집값 때문이라면 집이 많을수록 보유세를 많이 늘려받으면 될 것을 왜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지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6974님은 분양가 상한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도 늦었다. 시장에 맡겨두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집값 이지경이 된 거다. 더 강력한 규제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력한 규제에 대한 주문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네. 속도를 내고 있고. 자, 이제 다음 달 초쯤이면은 이제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지역이 선정될 그렇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 9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는 25개구 전부 그리고 31개 투기과열지구가 전 지역이 이미 네. 상한제 지정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자, 이 범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뭐 동별 핀셋 규제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동별로 할 지역들은 이 지역들은 현재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아닐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주광역시의 일부 동은 예. 그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동 단위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예. 기본적인 단위는 시군구 단위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동 단위로 시행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의 뭐 광산구 봉산동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광산구 전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동 자체는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동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동단위로 동단위를 한다는- 찍는 게 아니라 네네. 그렇죠.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네. 동단위로 좀 흰색 규제를 하겠다라는 할 것으로 보이신다는 말이죠. 그게 동그라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동 단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마치 다 동 단위로 하는 걸로 지금 약간 오도된 측면이 있는 것 아마 같습니다. 되게 짧은 문장으로 그때 동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뭐 예상되는 부분은 아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범적인 아마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서울에서 뭐 유력한 후보지들은 강남 4구를 비롯해서 사실은 뭐 저기 강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마용성이라고 해서 예. 그런 쪽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 동별 단위로 이제 하게 될 때 지금 이제 시중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별 단위로 해서 주목을 받는 단지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분양이 많은 그런 어떤 단지들이 모여 있는 동이 될 건데요. 그런 동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동에 있어서는 그런 규제로 인해서 신규 주택의 어떤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빚을 건데 사실 그동안에 일반 분양이 별로 없거나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은 그 옆에서는 시세 대비해서 이제 가격이 따라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당장에 있어서 주변까지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어떤 그 시세에 있어서 오히려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중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부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동별 단위로 하든지 핀셋 규제를 하든지 간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정부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원래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랐죠. 사실 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지금도 현재 굉장히 상승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도 시행과 상관없이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지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괜히 로또 분양이라는 이야기나 혹은 이런 역전 현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나 동 단위에 있어서도 주택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부작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지금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주택 시장을 좀 다르게 보는데요. 지금 예. 말씀하신 건 한국감정원의 주간 동행을 가지고 보신 거고 사실 서울의 실거래가를 가지고 보면은요. 사실 6월까지 상승이 많았습니다. 그 오히려 한국감정원의 주간 동향하고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실거래가를 통해서 6월까지 계속 오르다가 사실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본격화된 게 7월부터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는 경향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특 강남구 그래요? 같은 아니, 지역에서는 강남구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 전고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고점이면 작년 2018년 10월 대책 발표 전이죠. 네. 그 대책 전에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지역은 강남과 서초의 일부 단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논의 이후에 실거래가는 서울시 전반적으로는 아파트의 경우에 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아닙니다. 저도 실거래가를 저는 원자료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드리는 거라서 네.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있고 집값이 더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정확한 그 실거래가에 의한 시장 상황과 그다음에 정책 효과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제가 아닙니다. 어떤 데이트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아마 감정원 자료에서는 아니 아마 감정원 계속 자료뿐만 아니라 네. 부동산 114 자료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간 지금 자료들이잖아요, 국토부의 호가들. 실거래가에 있어서도 가격 상승폭은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을 비롯해서 지금 서울 지역의 경우에 강북의 경우에도 지금 뭐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도 그렇고 등등 해서 지금 가격의 상승폭이 저도 지금 주말마다 주변에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을 가끔씩 방문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방문을 했고요. 지금 물론 지금 거래량은 충분히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가 중심이긴 하지만 매수자들이 많이 지금 좀 마음이 좀 초조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가는 지금 여기서 금액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비율로 보더라도 굉장히 그 평균치보다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가격을 얘기하면 저희가 토론이 네. 진행이 안 돼서 네, 다른 네,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동단위 핀셋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럼 과연 데이터가 좀 갖춰지고 시스템이 있어야지 거기에 알맞는 핀셋 규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갖춘 상태인가요? 네, 갖추고 있죠. 실거래가. 한국감정원 자료로는 동단위 자료가 나오지 않지만 네네. 그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실거래가 자료는 동단위 자료가 충분히 산출이 동단위까지도 됩니다. 있어요? 그래서 핀셋 규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강남구에 도곡동은 하고 대치동은 안 하고 이런 식의 규제가 될 것이 아니고 네네. 아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역이 되겠죠. 그렇겠죠. 시군구가 기본 단위인 데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은 동단위로 동단위로 규제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좀 저는 기성세대들이 너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현재 미래 세대에 관해서 어떤 측면이냐면 사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기성세대들은 음마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죠? 그 89년까지 이게 평당 134만 원이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굉장히 오랫동안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규제하는 게 오랫동안 되어 왔다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그 혜택을 받았고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로 조합에서 결정하는 대로 받아라.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이 평당 가격이 되어도 된다라는 것은 좀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좀 너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지금 끝자리 695님이 서울 중위 가격이 9억 원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부자들에게만 저가 공급하는 정책이다. 또 4367님도 똘똘한 집안채 정책 취소 안 하면 서울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또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지금 역설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가격을 많이 이제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에 있어서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가격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해당되는 동 혹은 해당되는 단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시세의 여러 가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시작이 됐지만 주택 시장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격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호가가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이런 쪽에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정부도 지금 거기에다가 중간에 이제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렇죠. 정부 정책 의지가 뭐 한편에서는 희석됐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다음 21대 국회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확한 의사 혹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지금 진정한 것이 어디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 효과 부분에 대한 검증도 좀 거쳐서 제대로 된 그리고 가격 부분에 대한 통제는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집값 아무래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10억에서 18억, 20억까지 가는 이 상황이 결국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2015년에 없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건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네. 안타깝지만 네.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부터라도 실시되고 내년 이제 바로 시행이 될 건데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되면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 기미가 서울시 아파트 전체 가격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거래가를 통해서 보면 그런 상황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뭐 사실은 지금 뭐 국회가 바뀌어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해서 아니,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해야겠죠. 굉장히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찬반영론이 팽팽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시죠. 그걸 굉장히 팽팽한 걸로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예. 이런 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쪽은 지금 정부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아니거든요. 네네. 1주택자들이 상당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그래서 점에서- 많이 문자 주신 분들도 네네 그렇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이 부분이 정부가 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일반 분양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특정 당첨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정부가 강남 압박을 재건축 소비자가 어떻게 1주택자입니까? 거긴 대부분 세입자들이 살아요. 그 재건축 아파트에 70%가 세입자고 본인 집에 사시는 분들은 30%도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집들인데 그걸 뭐 1주택자에 대한 규제라고 얘기하시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만 말씀만 들어도 토론을 사실 1시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영 소장, 두성규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